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예산까지 지금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전직 의원과 함께 이 전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한테 방역적인 걸 여쭐 수는 없고 지금 추세를 보자면 지금 사흘째 100명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한 지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지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일주일 정도 딱 됐고 그래서 그 효과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168명입니다. 예. 국내 158, 해외 10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168명을 우리가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440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이게 16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이고 100명 이하여도 2단계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이라는 단어가 벌써 언론에 등장해서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방역의 고삐를 더 죄야 될 시기이고 특히 마스크를 둘이 착용하면 네. 한 명이 확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5% 감염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 일주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튼 이제 400명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자영업자들은 무척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주일 더 연장된다니까 좀 한숨을 길게 쉬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이게 좀 더 해서 짧고 굵게 해서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좀 길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생을 하는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통스럽지만 방역 고삐를 좀 더 죄야 한다. 그리고 짧고 굵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 정부는 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는 20일까지 그리고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련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대부는 어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위협을 감수하며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은 2.5단계를 일주일 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단계를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수도권은 일주일 뒤에 또 단계 조정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이 지금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두 분. 저는 불가피한 조치다. 불가피하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가 PC방 등에서 네.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할 때 나에게 욕을 해라. 비난은 내가 다 받겠다. 그런데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미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때마다 그게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따르고 네. 특히 일부 교회가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교인들한테는 예배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거 정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정부 또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가피한 결정이 그러니까 효과가 발휘되려면 결국은 정부 지침을 국민들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K방역 성공도 결국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네,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당 국민의 이름이 아니라, 힘이다. 그런데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당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근데 일단 정식 명칭이 국민의힘이니까 예 그렇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예. 예, 그러니까 2.5단계로 너무 그 격상되면서 말이죠. 일단 이동 자체가 확 준 것 같아요. 이동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은 지하철 안에 그 붐비는 것도 이전 일주일 전와 확연히 이게 네. 느껴질 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그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자영업자들 고통스럽겠지만 정부가 거기에 실효성 있는 좀 발빠른 대책을 내놔주고 이제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좀 고삐를 뭔가 이게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네. 최윤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자, 뭐 일부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내하겠다. 그런데 좀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흔히 스타벅스 못 가니까 파리바게뜨로 몰렸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는데 똑같은 이제 커피와 빵을 파는 데인데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취식이 안 되고 제과제빵은 돼서 한동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음식점에 밤에 못 가니까 뭐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몰리는 또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발생한 상황은 뭐가 있냐면 예. 그래서 제과점도 다 막았어요. 막았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그렇죠. 뭐 그런 프랜차이즈는 못 커피를 막은 팔죠. 거예요. 예. 커피를 파는데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업종이 일반 음식점과 음식점이 붙어 있는 휴게 음식점은 네.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맥도날드 등 그런 류의 음식점에서 그럼 사람들이 햄버거만 먹냐? 그러니까 햄버거는 주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고 커피 마실 때도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 있는 기준의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관련해서 지금 추석 연휴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좀 록다운 뭐 아니면 장거리 통행 같은 걸 일부 좀 제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 의원님 먼저 좀 의견 드릴게요. 근데 그 추석 때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이제 지금부터 저런 얘기 꺼내는 건 조금 더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2.5단계 수도권에서 일주일 연장했으니까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면은 굳이 저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저런 얘기 꺼낼 필요가 없이 그 전에 확실하게 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적인 필요한 조치지. 지금 저런 얘기 할 그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 2차 재확산의 조짐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네. 이제 혹시 그 정부 당국은 확진자 숫자가 5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제 공휴일 지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방역의 고삐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이 원인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정부 당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조였다가 조금 풀었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추석 한가위 때 차량 짝홀제로 운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저도 그런데 약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더 놀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9월 말이잖아요. 우리 그 명절 휴가가. 네.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다 향후 추세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뭐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 단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천절 맞아서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게는 뭐 3만 명에서 적게는 2천 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한 상태인데 이 경찰은 모두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면 뭐 지난번처럼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의견 들어봐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0월 3일 날 설사 우리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삐는 조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단계가 계속되진 않더라도 2단계 수준은 유지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규모 집회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집회에 숨겨진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잘못을 또 10월 3일 집회 이후에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미 정부 당국과 서울시는 불어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법원에서도 그 방침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는요, 물론 이제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 헌법 38조인가에 이제 그 뭐 국가 안보 내지는 사회 그 공공 복리 이런 걸 위해서는 네. 일정 부분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법률이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집회 금지나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요새는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그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안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아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이럴 때 저런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국민의힘이 지난번 8.15 집회 때 미리 좀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리 좀 세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사전에. 그 정광훈 목사 측에 이런 집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들도 거기에 좀 안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그런 그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좀 사후 약방문한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요번 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에서도 좀 분명한 자기 입장을 미리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난번에는 뭐 의원이라던가 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참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당 차원에서 미리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참석하지 마라, 참석해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뭐 당원들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미리 세게 나와야 된다. 예, 당의 확고한 방침으로 해야 되고요. 지난번 8.15 집회는 며칠 전에 기자들이 김정인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물었는데 네. 참석 여부는 뭐 개개인 당원들의 어떤 그 자유 의사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 좀 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8.15 그 집회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분명하게 그 국민의힘 야당의 방침을 당의 방침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분명히 또 당원들에게 공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전광훈 목사 재수감 청원이 47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현재 사법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들어 보석 심리를 신속히 서면 심사로 진행해서 전광훈을 즉각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법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자, 이 재수감 필요성, 뭐 판사 출신 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재판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필요성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아니 우선 검찰이 법원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법원이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법원에서 무슨 다른 거를 고려하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만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직 심리를 잡지 못한 것은 전광훈 목사가 2주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곧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사법부가요, 김명수 그 대법원장 이 체제가 뭐 결코 무슨 현 정권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비협력적이거나 그런 그 사법부가 아닌데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지금 뭐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법원에 빨리 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법원의 그 조치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되는데
뭐 촉구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저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 박범계 의원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자, 국민의힘이 지금 몇만 명씩 동원이 가능한 이 전광훈 세력을 단절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그걸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가 절연되는 것을 오히려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8.15 집회 이후에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응분의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뭐 하고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 측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분개하고 뭐 이런 그 저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야당이 자꾸만 정광훈 세력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야당이 좀 거듭나면서 이렇게 중도라든가 중원을 향해서 그 외연 확장하는 것보다는 계속 좀 약간 극단적인 보수 세력에 뭔가 이렇게 그 덜미를 잡혀 있는 듯한 이런 야당의 모습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저 얘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러면 더더욱 국민의힘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여당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판단이 되면 더더욱 정광훈 목사 세력과는 단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다만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귀담아 들으실 건 있는 게 정광훈 세력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중도 행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어떤 당원 구조로 재생산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중도화 행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5.18이 김영삼 대통령 때 해결된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과거 미래통합당까지 5.18에 대한 모욕적인 폄훼, 사자 명예훼손이 지속됐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5.18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 이념적 논란을 종식시킨 것만으로도 중도화 전략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이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처리 부분인데 이게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 지급이냐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이미 가닥이 잡혔기 네. 때문에 그 이 선별이냐 전치 다주냐의 논란을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네, 났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그 만났을 때 두 분이 합의를 거의 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얼마나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나올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100%를 지급하는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선별 지급하는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 지급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픽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네. 갈등을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본인 소신이 이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을 하고 나머지로 선별 핀셋 지원을 하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원하자는 사람은 선별 지원해서 주는 것보다 전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 매장에 가서 사는 게 더 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또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 논리가 나오는데 계속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공방은 저는 뭐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 생각에 더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신동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선별로 당정이 합의했으니
이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게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꼭 필요한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재난지원금 때 경기도는 100% 다 주고 서울시가 선별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는 한 달 이내에 다 지급이 됐고 서울시는 몇 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선별하는 과정의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이 그게 얼마나 낮춰질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형평성 있는 기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는 핵심이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100% 지원에 개인적으로는 더 방점이 있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역시 이 빠른 지급, 그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선별 지급, 많이 피해를 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좀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추경이나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잡음 없이 좀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랑 김정일 위원장 4차 추경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죠. 그걸 지급한 그 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차 긴급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그 소비 진작 효과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이라고 지금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판단하느냐. 지급된 돈의 한 3분의 1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때는 그게 케인즈의 말대로 그게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투입된 돈의 한 3분의 1 정도만 소비 진작 효과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3차 추경이 이미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그때 그 정부 여당은 급하다고 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 진척도를 보면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중요하다고 해놓고요. 3차 추경이 다 편성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요. 요번에 이걸 한다면 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 2.5 단계 격상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피해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부터 좀 긴급하게 확실히 지원하는 그런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부분하고 이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1차 재난지원금은 99%가 수령했고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치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소비 진작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아마 앞부분에 예를 들면 예로 들어주는 게 그거예요. 안경을 맞추는 게 그게 그 긴급한 거냐 뭐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안경점도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밖에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은 저는 수치로서 증명된 게 아직 없고 홍남기 부총리의 그 답변밖에 없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아마 이거 자체를 여러 가지 전제를 이제 놓고 네, 봤을 네. 때 나온 답변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놓고 이 의료계 중에 구체적으로 의사 단체와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일단락 됐는데 일단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일단 관련 논의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두 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정부 여당이 솔로몬의 지혜에 보면 친모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저는 정부 당국이 가장 긴장하는 점은 그 사랑의 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파동 이후에 고령 확진자가 많아서 중증 환자들이 는 거예요. 이 중증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의사들의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황 다 고려됐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재확산된다는데 의료인들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의 폭탄 맞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게시판이나 이런 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국민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친모의 심정으로 이번에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화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점에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계와 잘 대화하면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정도면 애시당초 왜 시작을 했냐 이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게 뭐 의료계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무슨 의대 정원 늘리겠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치를 내놓더라도 어느 상황, 어느 타이밍에 내놓는가. 근데 코로나 최일선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부발, 여당발 그런 그 나오니까 의료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걸 그 시작한 정부 여당에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작이 되고 의료계하고 대립하니까 대통령도 몇 차례 얘기하고 뭐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보호해줘야 된다, 뭐 엄정한 법 집행. 그러니까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그 열성 지지자들은 이렇게 할 건 뭐하러 시작했느냐. 이게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말로 쉽게 얘기해서 긁어부스럼 만든 거다. 애시당초 정부가 잘못 시작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과 의사 증원은 의료계 수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논의하기 시작하면 추진이 될 일이고, 이거는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때도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그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일 때 내놨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죠. 이게 시작된 건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냥 그 관료들은 일을 추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폭 양보했다고 해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을 버리고 그런 집단 진료 거부를 한 건 옳았냐. 저는 그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사실은 의사들이 약간 궁지에 몰린 시점이에요. 여론조사 해보면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 이럴 때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이번 어쨌든 집단 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한 거는 그거 잘한 거죠. 그럼 계속 갈등하면 좋겠어요, 의원님? 아니 뒤늦게나마 저는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국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